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디자인하는 모든 단계를 배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까지 마쳤죠. 이제 여러분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결과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위의 글자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와 현장에서 한 가지 공통 메시지가 나옵니다. 설계가 훌륭해도 실행이 흔들리면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민간 조직과 정부 모두에서 전략, 정책의 상당 부분이 실행 단계에서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나라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몇 년 전 어떤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이었죠. 예산도 충분했고 공간도 멋졌고 계획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가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청년들이 실제 모이는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문을 닫는 창업 카페라니 직장인들이 언제 가겠어요? 둘째, 위치가 시청 건물 아니어서 청년들이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셋째, 홍보를 시청 홈페이지에만 해서 정작 청년들은 그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죠.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청년들도 그런 공간을 원했고, 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정책 중에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없앴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밖 편점까지 나가게 되어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실행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행할지, 언제 실행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오늘 시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기술, 즉 실행의 설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 정책 실행, 정책 집행에서 무엇이 자주 어긋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의 간극, 역량의 간극, 이해관계의 간극을 구분해 봅시다. 둘째, 이 어긋남을 어떻게 줄이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역할과 책임, 자원과 예산, 일정과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실행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의 문제입니다. 이제 좋은 아이디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잘 작동하는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백질 12g 함유와 달걀 2개 분량의 단백질 함유라는 두 표현 중 어느 것이 더 건강해 보이나요? 내용은 완전히 같지만 첫 번째 표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의 힘입니다. 이러한 인지심리학적 발견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주는 함의는 명확합니다. 정책의 본질적 가치와 별개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수용성과 효과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 도입 과정이 좋은 예시가 됩니다. 초기에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정책으로 접근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를 배출량에 따른 공정한 부담과 환경보호 참여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면서 정책의 수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우리 일상에 완전히 정착된 정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 선택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리적 격리나 대인 접촉 제한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연대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프레이밍이었습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홍보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층적 청중 구조의 복잡성입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도전은 단일하지 않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정책 메시지가 최소한 3개의 서로 다른 단문체계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얼마인지, 정치적으로 타당한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정치적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자들, 즉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들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이 정책이 내 일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탄소 중립 정책을 설명한다면 정책 결정자에게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말하지만 실무자에게는 부문별 감축 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에게는 깨끗한 공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메시지로 다가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공성과 정당성의 요구입니다. 민간 기업의 마케팅은 타겟 고객에게만 어필하면 됩니다. 오히려 특정 세그멘트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러나 정책은 본질적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수를 만족시킨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정책은 시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공정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결정의 근거가 합리적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뢰 자본의 특수성입니다.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는 정책 효과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이 매우 비대칭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우리의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 도면도 현실이라는 복잡한 환경과 만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었던 스마트 쓰레기통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IoT 센서를 활용하여 쓰레기통의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거 경로를 최적화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수거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운영 비용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3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여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둘째로는 센서 오작동과 배터리 수명 문제 등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셋째로는 주민들은 센서 상태와 관계없이 악취가 나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본 사례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성공이 복잡한 현실 환경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장벽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해관계자의 저항입니다. 모든 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과 편익의 구조입니다. 손해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이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쪽이 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큰 손해를 가진 소수의 집단이
저항이 훨씬 심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손해와 이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경우도 역시 그 저항과 갈등이 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타다 사태로 인한 택시업계와 민간 자동차 공유 플랫폼 간의 갈등이라든지 더불어서 전통시장 상인과 대형마트의 대립, 의사와 약사와의 대립 등이 이 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단순히 반대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며 대중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매우 다양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제약입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은 아마 공공 부분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 경제학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원은 다른 곳에서 재배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우리 정책의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사실 아직 그 정책, 그 사업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법적 제약입니다. 혁신적인 정책은 종종 기존 법규 체계와 정면 충돌합니다. 공유경제 모델이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법과 충돌했고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규제 지체라고 불리는 현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기술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와인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 하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 문화와 경로 의존성입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실제 정책 실행의 숨은 장벽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라는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조직의 루틴,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지, 공식 규정보다 더 강력한 비공식적 규범들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막대한 전환 비용이 듭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심리적 저항을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사이클과 불연속성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정책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기 순환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 장벽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법적 제약을 만들어내고 결국 조직 문화까지 바꾸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벽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파일럿으로 전면 시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파일럿 단계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다가 왜 전면 시행에서는 실패할까요? 파일럿의 성공이 전면 시행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학적 차이입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숫자만 다른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성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00명일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의 차이입니다. 파일럿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참여하나요? 보통은 자원에서 참여한 혁신가들, 얼리 어답터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전면 시행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상의 업무의 일부가 됩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거죠. 당연히 동기부여 수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셋째는 자원 배분의 차이입니다. 파일럿은 보통 특별 예산을 받습니다. 최고 인력이 투입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전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일상적인 예산 제약 안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지원도 없고 최고 인력도 다른 프로젝트로 빠집니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와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그 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과 그들이 만든 정책 사이에는 심리적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정책 순응도와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만든 정책이라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생겨도 함께 머리를 모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명령지시적 정책이라면 마지못해 따르거나 감시가 없을 때는 무시하게 됩니다. 참여 예산제의 국제적 확산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지금은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시민이 직접 예산 배분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자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잘못 쓰이면 바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주인의식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있어도 제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와서 없애려 해도 시민들이 반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릴리언스, 회복력, 복원력입니다. 반대로 시민 참여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면 바로 사라집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지지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실행의 도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입니다. 파일럿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확산의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차트에서는 오늘 다룬 실행의 장벽을 실제로 넘어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정책 제안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집중하겠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3분 내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조,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점진적 지지자로 전환하는 대화의 프레임, 그리고 미디어 대중의 주목을 끌되 과장 없이 신뢰를 쌓는 메시지 설계를 실습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운영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해관계자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갱신할 것인지, 필요한 자원을 어떤 숫자로 확보 동원할지, 그리고 파일럿 이후 제도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규정, 데이터 공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이디어는 쉽고 실행이 어렵다는 말처럼 가치는 실행에서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상용화했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보편화했듯이 성패를 가르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전달, 운영, 확산의 능력입니다. 정책도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실행이 없는 아이디어는 공상에 그치지만 실행을 전제로 한 디자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커뮤니케이션, 실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 운영 전략이 갖춰지면 아이디어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구체적인 도구와 사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